경상도 남쪽 끝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 논밭 한 자락 지키며 사는 이 마을에선 아직 젊은 축에 드는 60대 후반의 김정임 할머니가 있습니다. 새벽 5시면 논밭 살피고 닭모이 챙기는 게 몸에 밴 사람. 아들 하나 두고 사남매 가운데 혼자 대학 보낸 게 자랑이었습니다. 고놈 하나 공부만은 시켜야지. 남편 일찍 보내고 열심히 살아 사남매 가운데 막내 종호만 대학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좋은 대학 붙었다는 소식 들었을 땐 논두렁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정임은 이렇게 자식 뒷바라지에 젊음을 몽땅 쏟았지요. 허리 굽을 만큼 일했고 친정도 놀러도 없이 오로지 아들 종호만 바라봤습니다. 종호는 배신하지 않았고 좋은 대학, 좋은 성적, 그리고 대기업 입사 승승장구였지요. 동네 어귀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정임이 아들 대기업 들어갔단다. 우와, 정임이가 길을 썼지. 그것도 장하다 장해.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아들 종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여자 쪽도 대기업 다녀. 똑똑한 여자야. 엄마, 우리 엄청 잘 살 거야. 정임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는 분명 좋은 사람이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순조롭게 아들은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 서울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우리 애기 내년 초에 태어나는데 수진이가 복직해야 하거든. 엄마가 좀 올라와 주면 안 될까? 나도 서울 사람 돼보나? 정임은 쌀, 마른 반찬, 고춧가루 한 통까지 큰 가방에 싸들고 지하철 4번 갈아타는 걸 각오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며느리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먼 길 오셨죠? 정임은 순간 안심했어요. 이 집 살만 하겠다 싶었던 거죠. 수진이는 정중했고 첫날엔 삼계탕도 해줬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입구방에서 짐을 내려놓고 이불 펴고 누웠습니다. 방 안에선 시골 냄새가 났어요. 들꽃 말린 냄새, 고춧가루 냄새, 그리고 혼자 살아온 시간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손자를 위한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손자는 귀여웠어요. 너무나 이뻤죠. 울면 번쩍 안고 이유식은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침 6시 기상, 빨래, 설거지, 청소, 장보기. 서울의 하루는 시골보다 더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고생이라 말해주지 않았지만 자식 일이라 힘든 기색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2달간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도 웃으며 감사해요, 어머님. 했고요. 아들도 엄마 덕분에 마음 놓인다고 했지요. 하지만 3달, 4달. 수진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애 옷 좀 갈아줘요. 할매, 설거지 안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익숙지 않아 부른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어머님이 아닌 할매라고 부르지.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할매라니 난 그냥 아들 보러, 손자 보러 온 건데. 마음속에 흙덩이 하나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슬며시 말해도 아, 수진이 그냥 습관이야. 엄마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 이 한마디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서울살이 반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손자는 어느새 옹알이도 하고 기기 시작했지요. 정임은 손자의 첫걸음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집안 어디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느끼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정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집에 월급 주고 일하는 할매 있다며. 그 할매가 집 청소, 육아 다 한다더라.
소문은 이웃을 타고 엘리베이터 안 아파트 앞 정자까지 번져 있었지요. 내가 일하러 온 거였나? 우리 조모는 왜 이런 말도 못 듣고 사는 거지? 마음속에서 작은 금이 하나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아들이 힘들까봐, 며느리가 부담 느낄까봐, 손자에게 상처될까봐. 그래서 그저 또 하루, 또 하루를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참음이 쌓이면 결국 언젠간 폭풍이 되어버리는 법이지요. 서울살이가 어느덧 6달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임 어르신은 시골에서 가져온 묵은지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손주를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수진이가 오면 수고했다 말해주고 아무렇지 않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갔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으로, 배려보다는 무심함으로.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더 심해졌습니다. 할매, 애 목욕 좀 시켜주세요. 할매, 오늘 반찬은 어묵볶음 말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정임은 그냥 넘겼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곧 그 말이 상처가 되어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왜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수진이가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택시비도 비싸고 버스에서 사람들한테 치이기 일쑤고요. 사실 저희 집에 차 한 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정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미 중고차이지만 차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대기업 다니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기에 갑자기 차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낯설었습니다. 차는 지금도 있잖니? 있긴 한데요. 그게 오래돼서. 아, 사실 저 벤츠 하나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머님 혹시 시골에 모아두신 돈 좀 있으시면 제가 그거 조금만 보태도 될까요? 순간 정임의 젓가락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수진이는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외출비를 달라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벤츠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인데, 내 손자, 내 아들 잘 되라고 아껴 모은 건데, 그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다니.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돈 좀 보태주세요. 벤츠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날 밤 고민 끝에 수진에게 3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사는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에 주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 중인 수진이에게 통장을 줬습니다. 수진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중고 벤츠라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사는 데 쓰도록 해. 수진은 바쁜 아침엔 표정이 안 좋은데 이때만은 눈이 동그래지며 활짝 웃더군요. 어머니 감사해요. 오늘 당장 사러 가야겠네. 정임은 고지어 말했어요. 대신 내 명의로 사서 확인증을 갖다 줘. 며느리는 살짝 놀라는 것 같았지만 벤츠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 이내 답을 하더군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아마 시골 할매가 다른 꿍꿍이가 있겠어라며 의심하지 않았겠죠. 만일을 생각해 안전장치를 해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진짜 민낯은 그 다음 날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 앞 정자 앞에서 우연히 듣게 됩니다. 저기 그 집 할머니 맞으시죠? 그 아기 돌보시는 분 월급 꽤 받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새댁말로는 사람 모셔왔다고 하던데요. 집안일 내 돌보는 일 전부 맡겼다면서요. 요즘 그런 사람 구하려면 월급도 어지간해야 하지 않는데 그 집도 대단해. 정임은 놀라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분명 며느리와 아들을 도우려 서울에 올라온 것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자신을 고용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자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종호야, 네 회사 사람들도 엄마를 그렇게 말하나? 그게 수진이가 회사에서도 그렇게 말했나 보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냥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말일 거야. 편하게 지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하나? 정임 어르신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자신은 가족이라 믿었고 손자를 위해서라면 몸이 부서져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며느리와 이 집 사람들은 자신을 돈 받고 일하러 온 할매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임은 설거지 중이었습니다. 할매 주방 타일 닦으셨어요? 오늘은 좀 더 꼼꼼히 부탁드릴게요. 저녁에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정임은 할매라는 말이 이젠 습관이 된 듯한 수진이의 말투에 그날따라 왠지 가슴이 조여오는 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손으로 조용히 그릇 하나를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할매라는 말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 집 식구고 네 시어머니인데. 어머님, 그게 왜요? 우리 집에선 다 그렇게 불러요. 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설마 서운하셨어요? 정이란 이름으로 무시를 감췄고 배려란 이름으로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정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방 안에서 가방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둔 통장 몇 개, 평생 아들 대학 보내며 아껴둔 적금, 그리고 벤츠 엑스트라 키를 챙기고 있었죠. 마침 그날은 수진이 차를 놔두고 갔습니다. 벤츠는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챙겨놨던 명함을 찾았습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차 상태 좋네요. 정말 주행거리도 짧고. 그런데 왜 파시려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소리도 없이 이불 정리를 했습니다. 손자의 이불, 며느리의 앞치마, 아들의 와이셔츠까지 한 장 한 장 개켜놓고는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지요. 정임은 그저 도와주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러 온 것도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 믿었고 가족이라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 집에선 할매라는 이름 뒤로 감춰졌고 한 사람의 인생은 고용인이라는 이름으로 단정지어졌습니다. 서울살이 7개월을 돌아보니 손주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정임 어르신의 손엔 굳은 살이 더 깊게 자리 잡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애기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걷고 아들 부부는 출근하느라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서던 일상들을 돌아보며 내가 이 집에 온 게 참 잘한 일이었을까? 손주는 잘 자라는데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 그래, 이젠 내 갈 길을 가야지. 다음날 새벽 정임은 조용히 노란 메모지에 손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편지는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마지막으로 손자의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잘 살아라, 내 새끼야. 너는 너답게 밝고 따뜻한 사람으로. 해 뜨기 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에서의 200일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지만 그 마지막 발걸음만큼은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만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알아난 수지는 현관 앞에 벗어둔 슬리퍼를 보고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엔 따뜻한 밥이 보온에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 장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호야, 수진아. 나는 이제 그만 내려가련다. 나는 잠깐 도우러 올라온 거지. 평생 머물 자리는 아니었다. 나중에 꼭 연락은 하거라. 엄마가. 그 순간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집에 없어. 그냥 나가셨어. 편지만 남기고. 뭐라고? 엄마가 그냥 나가셨다고. 엄마가 왜 이런 식으로. 수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간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해졌습니다. 중고차 딜러로부터 온 문자 한 통. 땡땡 차량 벤츠 김정인 명의 판매 완료.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아, 엄마가 벤츠를 팔았어. 그 차, 내 출퇴근하라고 사주신 거. 그걸 그냥 팔고 내려가셨다고. 수진은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떨리는 입술로 말했지요. 내가 너무했나 봐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나의 마음을 몰라주었는지, 그녀를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취급했는지 말입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종호는 운전대를 꽉 쥔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수지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며 남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끝나갈 즈음 그들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 옛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넓게 펼쳐진 논, 지붕 위로 매달린 고추 말리개, 그리고 낡은 대문 앞에 놓인 고무신 한 켤레. 수지는 그 고무신을 보고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종호는 익숙한 마루 앞에 잠시 멈춰 서며 엄마. 정임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돌리던 정임은 아들 부부를 보고도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왔구나. 차가운 듯 그러나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정임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수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그녀가 감춰왔던 모든 허영과 상처, 그리고 죄책감의 분출이었어요. 정임 어르신은 마당의 흙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았던 거니? 왜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일하는 사람이라 했니?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럴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가난했어요.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허리 다치고 방에 누워 계신 날이 더 많았어요.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오라 하면 저는 늘 물만 담긴 도시락통을 들고 다녔어요. 먹기 전에 데우는 거야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런 제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주변엔 다들 재벌집 딸, 교수님 자제, 변호사 며느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커피를 마셔도 차를 타도 늘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게 전부였는데 제가 그 마음을 부끄럽다 여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사주신 벤츠를 제가 번 돈으로 산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분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제가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수진의 말은 이제 거의 흐느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머님 눈을 볼 때마다 그 진심을 알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질까봐 정임 어르신은 조용히 일어나 마당가에 핀 작은 봉선화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말이다. 누구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야. 나는 네가 조금이라도 고생했노라, 감사하노라. 그 말 한마디면 나는 다 버틸 수 있었다. 종호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난 왜 그런 말 하나 못했을까? 엄마가 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정임 어르신은 종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니는 좋은 아이다. 공부 잘했고 장가도 잘 갔고 손자도 잘 낳았고. 근데 좋은 사람도 말 한마디 안 하면 결국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기라.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지요. 앞으론 다르게 살겠습니다. 어머님을 다시는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아니다. 나는 이제 내 갈 길 가련다. 정임은 흙 묻은 손으로 장독대를 한번 쓰다듬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서울 안 간다. 그 벤츠판 돈으로 작은 밭 하나 샀다. 텃밭에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거 가꾸며 살 거다. 니들이 힘들면 올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는 다시 그 집에 안 간다. 수지는 울며 물었어요. 정말 저희와 함께 안 사시겠다는 거예요? 정임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같이 살기 싫어서가 아니다.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보려는 거다. 이제야 나란 사람을 돌아보게 됐다. 손자가 웃는 얼굴은 서울에서도 봤지만 여기서도 본다. 내가 웃는 얼굴은 서울에선 못 봤지만 여기서는 거울로 본다. 그 말에 수지는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호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임은 두 사람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따온 상추, 텃밭에서 딴 오이, 시원한 열무김치, 직접 담근 된장찌개까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긴 침묵 속에서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밥상이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 밥상이었지요. 이날 이후 수지는 매달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임은 답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종호는 때때로 손자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왔고 그때마다 정임은 손자에게 깻잎 따는 법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말이다. 자기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 남의 잎사귀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잎사귀를 키우면 되는 기다. 정임 어르신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살이 내내 부었던 손등의 붓기가 빠지고 시퍼렇게 늘어났던 허리도 어느덧 펴졌습니다. 새벽 5시.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나는 아침. 그것이 내 자리에 돌아왔구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감고 손수 빨아 널어놓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살짝 비틀어진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서울 올라가기 전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주방으로 나와 밥을 안 치고 된장을 한 숟갈 꺼내 물에 풀었습니다. 이 동네 물맛과 된장이 만나면 그야말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 났습니다. 여기다 호박만 조금 썰어 넣으면 되겠네. 그렇게 밥 짓는 김에 나간 텃밭. 깻잎이 한 뼘 자랐고 고추는 붉게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어르신은 손에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고추를 따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살이 땐 고추 하나 썰어도 숨이 막혔는데 여긴 고추잎 사이사이로 바람도 들어가주니 살겠다.
그렇게 따온 채소를 씻고 밥상 하나 차리는데 2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어도 정성은 줄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는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 승우가 웃으며 머리에 왕관을 쓴 생일 사진. 그 옆에는 수진이가 직접 손편지로 보낸 편지 몇 장이 차곡차곡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깻잎 무침이 자꾸 생각나요. 승우도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여요. 이번엔 저 혼자 내려가 인사드릴게요. 밥상 한 번만 받아주세요. 며느리 수진 드림. 정임은 편지를 조심스레 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참말로 말이 곱구나. 속에 맺힌 게 풀리면 글씨도 달라지는 기라. 그렇게 편지를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건물과 아파트 단지를 지나 손자 손잡고 뛰어놀던 공원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립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웃어도 웃음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어도 마음이 환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매주 수요일이면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장날도 아닌데 그날은 꼭 떡이며 콩물이 모였습니다. 정임은 서울에서 내려오고 나서 몇 주간 이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옆집 김말순 할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임이 서울 갔다 왔다며. 얼굴도 못 보고 살면 되나? 회관에 안 나오면 우리 뭐 심술나서 그런 줄 안다. 그 한마디에 결국 다음 주 수요일 정임 어르신은 고무신을 신고 마을 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왔네, 정임이 왔어. 서울말 좀 늘었나 보자. 거기선 뭐 먹고 살드나? 여러 질문이 쏟아졌고 정임은 처음엔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된장을 섞던 큰 항아리를 엎지르자 정임이 망설임 없이 달려가 도왔습니다. 요거는 물 비율이 이래야 짜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 예. 서울은 된장도 슈퍼에서 사 먹더만 여긴 손맛이 살아있으니 복이지요. 그날 회관에 모인 할머니들은 오랜만에 들리는 정임이 말투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임 어르신도 덩달아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이게 참 나답니네. 그 순간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도우미로,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임이로 살아가는 지금이 그 어떤 시간보다 자신답다고. 7월 어느 아침 정임은 마당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고랑을 따라 삽을 꽂고 조심조심 캐낸 감자 알들이 묵직하게 쌓여가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먼 길에서 은색 소형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길을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정임은 처음엔 택배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춰선 차문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본 순간 그녀는 잠시 삽을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에 가방 하나와 큰 봉지를 들고 조심스레 정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임 어르신은 감자망을 고무줄로 묶으며 조용히 인사하셨습니다. 웬일이고? 혼자 왔네. 수진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직접 만든 두부전, 소고기 장조림, 그리고 김치찌개 냄비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드셔주실까요?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마침 잘 됐네. 나도 감자 막 캔 거 있는데. 두 사람은 마당에서 나란히 감자를 씻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 어르신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감자를 삶기 시작했고 수지는 전을 따뜻하게 데우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허리는 뭐 원래부터 그랬고. 여기선 자고 나면 아프던데도 덜 아프더라. 다행이에요. 식탁엔 갓 삶은 감자와 며느리가 해온 반찬이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임 어르신이 조용히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이렇게 직접 해올 줄은 몰랐다. 이것만 해도 나는 참 고맙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서울에 계셨는지. 수지는 이번엔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내 정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사진첩 하나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가족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정임은 말없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승우가 정임의 이유식을 먹는 사진, 밥숟가락을 쥐고 어설프게 밥을 먹던 모습, 그리고 정임이 애를 재우며 눈을 감고 있었던 장면까지. 모두 그녀가 서울에서 보낸 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건 몰랐구나. 어머님 앞으로 자주 내려와도 될까요? 정임 어르신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와도 된다. 그치만 나는 서울은 안 간다.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려올게요.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뒷산에 올랐습니다. 정임 어르신은 수진에게 텃밭 자랑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된장 담그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수진은 마당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수진이 깍듯하게 웃고 정임은 장독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참말로 내 자리가 여기라는 걸 알겠구나. 8월이 지나고 9월. 논마다 황금빛 벼가 출렁였고 마을 회관 앞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어르신은 매주 월요일마다 마을 회관에 나가 한글 교실도 듣고 주민복지센터에서 마련한 7080 노래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다 함께 불러봅시다다. 찔레꽃.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그 얼굴.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연스레 정임 어르신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늘 앉아서 된장찌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임이 된장찌개 맛이 기가 막혀. 그거 서울 아파트 며느리도 감동했겠다. 정임은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고 사람은 다 실수하며 살아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관에서는 작지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고 그중 가장 작고 연약한 녀석 하나를 정임 어르신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복동이라 하자. 내가 여기 내려와서 다시 복을 받았으니 너도 그 복같이 누리자. 복동이는 갈색 털이 부슬부슬한 작은 진돗개였습니다. 정임 어르신이 밥 먹을 때면 옆에 앉아 얌전히 기다리고 새벽이면 발끝을 핥으며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복동이와 함께한 시골 생활은 훨씬 더 따뜻하고 분주해졌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과는 고구마 삶는 법부터 된장 염도 맞추는 법까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그 서울 며느리도 가끔은 내려온다 하더라. 예. 요샌 사람 좋아졌습니다. 편지도 꼬박꼬박 오고 손주도 전화도 해오고요. 그럼 됐지. 사람 마음은 자주 안 바뀌지만 한번 돌아서면 깊이 가는 기라.
정임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은 그렇게 때로는 돌아서야 진짜 자기 자리를 만나는 법이니까요. 서울에서 아들 종호와 수진 씨가 손자 승우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승우는 어느새 유치원에 들어가 글자를 읽기 시작했고 할머니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복동이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동이다. 복동이. 정임 어르신은 그 모습을 보고 두 팔 벌려 승우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왔네. 잘 컸네. 웃자다 일이 똘망해졌노. 그날 저녁 정임 어르신은 특별히 손자를 위해 직접 재운 갈치조림과 호박전, 감자조림까지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종호는 휴대폰을 켜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승우가 요즘 학교에서 자기 가족 소개하는 영상 프로젝트를 한답니다. 혹시 승우에게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실래요? 정임 어르신은 처음엔 머뭇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곁에서 기대어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 어르신은 카메라 앞에 앉아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승우야, 너 어릴 적에 네 첫걸음마를 할미가 봤단다. 그때 네가 발을 떼면서 환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사람은 말이다. 걸음마 하듯이 천천히 가는 게 맞다. 다들 빨리 가려 하지만 너는 너만의 속도로 걸어가거라. 너는 좋은 부모를 뒀고 좋은 마음도 가졌으니 앞으로 어디서든 빛날 거다. 할미는 이제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복동이랑 산책도 다니면서 하루하루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이제야 좀 나도 내 삶을 사는 것 같단다. 사람은 말이다. 남의 눈에 좋아 보이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다. 승우야, 그거 하나만 기억하거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먼저 아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모두의 눈가엔 촉촉한 감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정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영상은 승우가 발표하겠지만 저한텐 평생 남을 말씀입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논에선 벼 베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임 어르신은 복동이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며 계절이 바뀌는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산자락에 노랗게 물든 단풍, 길가에 떨어진 밤송이, 구름 사이로 비추는 가을 햇살까지 하나하나가 정임 어르신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복동아, 이게 참 사람 사는 맛이다. 봄엔 씨를 뿌리고 여름엔 땀을 흘리고 가을엔 거두고 겨울엔 쉰다. 그리 단순한데 왜 도시는 그걸 다 잊고 사는지 모르겠다. 할머니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 안엔 날마다 작은 기쁨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이 익어가는 속도, 복동이가 처음으로 짖은 소리, 마을 회관에서 함께 배우는 전통 민요 한 구절. 어떤 날은 노트에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10월 9일. 오늘 감을 땄다. 13개. 수진이한테 하나 보내줄까? 이웃 할머니들 역시 정임이 돌아온 마을을 반겼습니다. 정임이 없을 땐 심심했지. 이젠 회관에서도 목소리가 제일 곱다. 노래교실 때마다 맨날 1등이어 도시에서 세련되져서 왔나? 정임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내는 도시에서 찌든 때만 묻혀왔다 아이가. 이제 다시 흙 묻히며 살아야지. 이렇게 정임은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이름 없는 할머니들과 하루하루를 꽃 피우듯 살아갑니다.